총선 특집 물뚝심송의 정당사. 안녕하세요. 물뚝심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총선 특집입니다. 물뚝심송의 정당사, 대한민국 정당사 해방 이후의 수많은 정당들의 명멸 과정을 6부에 걸쳐서 짧게 간략하게 총선을 맞아야 한번 특별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총선 시즌입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총선 시즌에 저한테는 좀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원래 방송을 진행하시던 가수 손병희님께서 일본 공연차 도망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큰 짐을 떠맡기고 가버리셨죠.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지만 나름대로 퀄리티를 맞춰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총선 특집 물뚝심송의 정당사. 그렇다고 제가 혼자 진행할 수는 없고요. 긴급하게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평온한 청취를 위하여 한 분 모셨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이신 홍승아 씨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나른한 오후에 다소 좀 어두운 주제를 우리 감미로운 물뚝심송님 목소리만 들으시다가 조합원들이 또 딥슬립에 빠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긴급히 투여된 조합원 홍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투입되자마자 제 목소리가 졸리다고 디스를 하고 들어가시는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미없는 주제죠. 네, 그렇죠. 역사라는 거 특히 재미없는데 정당사는 더욱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을 맞이해서 결국 총선이라는 게 정당을 선택하는 행위거든요. 네. 예. 여러분들이 정당을 고르실 때 오늘날에 활동하고 있는 이 정당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고조선 때부터 시작하신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쓰신 걸 봤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실? 고조선 때부터 시작을 못 하죠. 솔직히 정당다운 정당이 시작된 건 해방 이후부터인데. 네네. 그래도 정당과 유사한 조직이 있었던 것은 이제 임시정부 이전 직전까지 네네. 올라갑니다. 예. 그 이야기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 전체 6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예,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조합원 홍승아님에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이 될 거고요. 네. 네, 저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SNS 같은 거로 물어보셔도 충분히 반응을 해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정당이라는 조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주신 자료를 컨닝을 하니까 27개라고 되어 있는 거. 3월 25일, 2016년 3월 25일 현재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개수가 총 27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중에서 몇 개나 알고 계실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까지는 잘 알려져 있고.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다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정당들이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끔 SNS상에서 코믹한 주제로 떠오르는 신동욱 총재의 공화당. 그 선글라스 쓰시고 단식하시던 분.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민주당의 네. 타이틀을 붙들고 있는 김민석 씨의 민주당 정도도 있죠. 네네. 몇 가지도 아실 것 같고요. 최근 급하게 설립된 민중연합당이라는 당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면서 그쵸. 또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이 민중통합당은 아마도 통합진보당의 후예가 되고자 하는 네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정당들은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정당이 있었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름도 다 이상해요. 저도 처음 듣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나다 순입니다. 가자 코리아. 어디를 가자는 건지. 이건 깁니다. 이게 현재까지 등록돼 있거나 창당 작업 중인 정당 이름 중에서 제일 긴 정당입니다. 네네. 강제동원 일제 피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정당. 굉장히 좋은 정당 같은데요, 딱 보기에는. 말 제목으로 봐서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 같죠. 개혁국민신당. 이 정당은 예전에 있었던 개혁국민정당에 잔류하신 분들이 만든 정당이에요. 참 아직도 계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고집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죠.
또 이름이 긴데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정당 이름이 연대라는 말로도 많이 끝나죠. 그러게요. 예. 그리고 녹색당 말고 국제녹색당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인터내셔널한 이름을 가지. 그리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린 불교연합당.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한데 네. 뭔가 환경과 관련된 그렇죠. 일을 하시지 않을까. 불교의 관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정당인가 봐요. 예. 저희 아니면 어떡하죠? 기독민주당. 기독민주당은 바로 나오는 기독자유당과 헷갈리는데 예. 기독자유당은 이번에 원내 정당이 됐어요. 근데 저도 그 잠깐 보니까 그 예. 이윤석 의원님 예, 호남 예, 출신이시던데. 예. 예. 그분이 예. 그 더민주 공천에서 그냥 탈락한 거죠. 예, 경선에 밀렸나 그랬죠. 네네. 그 이윤석 의원이 입당하는 바람에 그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웃긴 게 비례 1순위로 본인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지역구는 못하겠다. 비례나 하자. 그게 좀 특이했어요, 예. 저는. 예. 근데 그분의 그 임기가 네. 그 총선이 있으면 임기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5월 말까지 국회의원 임기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는 원내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겠죠. 절대 무시하시면 안 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랭킹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대한민국당, 복지국가당, 진리대한당 이제부터 또 이제 그 친반 국민 대통합 이런 정당이 있어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친반. 친반.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뭐 반반무만이 통닭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여기 대표가 그 예. KBS 기자 출신 맞아요. 유근찬 씨가 예, 계시던데요. 유명한 분이에요. 예. 이 반기문 씨죠. 반기문 네네.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친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정당이 예.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또 이분들도 또 진반, 뭐 반반, 뉴 친반, 예, 뭐 이런 멀반 뭐 이런 식으로. 친반 국민 대통합이라는 정당이 있고 예. 친반 통일당, 친반 평화통일당 벌써 3개나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한 분도 나중에 낙화암에 가셔서 또 고뇌 어린 시선으로 사진 한 장 찍으시는 거 아닌지. 영도다리만큼. 그래서 충청도에 전 낙화암밖에 기억이 안 나서요. 예. 김무성 대표 실망해. 영도다리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다니. 그 다음에도 네. 통일한국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도 있어요. 한나라당. 아직도 존재한다는 예. 게. 한반도 미래연합 등이 존재합니다. 이게 네. 27개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그러니까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신고된 정당이 또 16개가 더 있습니다. 참 대단들 하시네요. 이 전국 정당 설립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돈을 대야죠. 네, 사무실도 임대를 해야 전국적으로 되잖아요. 지구당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예, 예. 뭐 그게 뭐 기본 단위를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당 준비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정당도 많아요. 그렇겠어요. 창당이 보통 안 되고. 이것도 역시 강하다순입니다. 자유건국당. 이거 자유당의 후시니까. 오늘 자유당 얘기 무지 나올 텐데. 아까 그 친반 시리즈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친반연대. 네, 창당 작업 중이라는 거죠. 네.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 신민당. 뭐 네. 이런 정당 이름은 흔합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거지당.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제가 정말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 이게 클 거에 지혜지자를 써서 거지당이란 말도 있고요. 큰 지혜당. 그리고 이분들의 강령이 그 정치인이 거지가 되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아주 너무나 멋진 슬로건을 내거셨더라고요. 근데 정치인이 정치 그만두면 국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일단 정치를 하는 도중은 거지가 됐다가. 그래서 한자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지가 도대체 어떤 거지인지 저 아직도 좀 혼란. 근데 이 거지당 대표 성함이 예. 김준수예요. 네네. 그 옛날에 거지왕 김준수를 연상시키는. 이게 뭔가 관계가 있다니까요. 저는 시아준수밖에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직도 그런 그 아이돌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십니까? 세대 차이가 나서 이게 방송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시아준수는 사실 아이돌도 아니잖아요. 이제 노령 아이돌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몰고 다니는. 이런 말 하다가 큰일 나지. 아이돌 디스하다가. 그다음에 뭐 국민화합당 나왔습니다. 드디어. 개혁친허연대. 몹시 기대하던 이름이네요. 원래 예. 그 친허연대가 창당 작업 중이었어요. 네네. 그걸 실패했어요. 예. 그거 말고 다시 만든 겁니다. 개혁친허연대. 그리고 그 허경영 씨 본인은 네. 그 형사처벌을 받는 바람에 자격 정지가 돼서 본인이 직접 창당하거나 그걸 못 해요. 그 세금 안 내셔서 받으신 뭐 건가요? 사기인지 뭐 할 뭐 그런 거. 네네. 그러니까 개혁친허연대는 허경영 씨의 지지자들이 만든. 참.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자유정의당. 뭐 이게 주로 정당 이름들이 짬뽕이 많죠. 자유당과 그러게요. 민주정의당을 네. 섞는 것 같은. 네. 국정당.
그 혹시 국정원에서 만든 그 퇴임하신 분들이 만드신 건가요? 국정원 직원 출신들이 만들었다는 가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 국정교과서 관련 국정당. 예. 그 다음 당이 이제 사명당이 있습니다. 사명당. 이게 사명대사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네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어떤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만든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늘 다양하게 초반부터 많이 웃고 시작하네요. 그다음에 뭐 일제 강점기 피해자 보상 정당 아까도 원래 긴 이름이 또 하나 있었죠. 네네. 아태 국민당, 이 아시아 태평양 아태라는 말은 이제 김대중 전 그러게요. 대통령의 예. 그 재단 이름이죠. 네.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저건. 예. 그리고 이제 좀 순우리말 정당도 있어요. 참다운 당. 오, 당 이름이 되게 예쁜데요, 참다운 예, 당. 뭘 참답게 한다는 건지.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급진적으로 보이는 시민혁명당, 네. 통일선진당.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클래시컬한 정당이 하나 있네요. 경제백성당. 백성당. 구한말에 바슴직한 이름인데요. 이거 구한말 약간, 그 살인파가 만든 정당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 정당 이름이 좋은 원칙. 정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의 정당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또 생긴다면 그럼 현재 저희 나라 그 정당이 신고제죠, 류등님. 예. 그렇죠. 요건을 맞춰서 신고를 접수하면 허가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한번 치르게 되면은 그 선거에 돌입을 했다가 일정 기준의 지지율을 못 받게 되면 네네. 신고가 취소가 되죠. 다시 창당을 해야 돼요. 그것도 또 새롭게 알게 된 또 사실이네요. 또. 그 정당이 유지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예.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또 실제 어떤 정당은 취소했다가 다시 창당한 당도 있고 그래요. 네. 여기에서 벌써 힘이 빠지네. 이 정당들 이름 다 열거하다가. 뭐 기본이죠, 뭐 그런 거. 예. 이렇게 많이 있는 정당들이 과연 뭐 하는 존재란 말이야. 정당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과거에 이제 어떤 정당들이 있었고, 그 정당의 정통성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건지, 네네. 해방 이후 한국사에서 이 정당들은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해방 이후요? 예.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죠. 이제 예. 볼펜하고 종이가 필요하고 이 도표가 필요한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자꾸 들으면 언젠가 기억에 나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깊은 잠에 빠지실 거를 조심해야 될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그냥 기왕 골치 아픈 김에 좀 더 골치 아프시라고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스토리를 정리할 때 이제 자료를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자료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당에 관한 문제는 특히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면은 함부로 언급하기가 꺼려지죠.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단체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참고 서적으로 삼았던 책인데, 그 2014년에 은퇴하신 경남대 그 교수, 심지연 교수라고 계십니다. 네네. 그분의 한국 정당 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라는 두꺼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거의 이제 학술 서적에 가까운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재로 쓰임직한 전문 서적인데, 내용은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위기와 통합의 관점에서 정당들의 어떤 흥망성쇠를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가설도 제시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막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책도 굉장히 두껍고 제가 잠시 안 그래도 참고를 해볼까 싶었는데 예. 가격도 33,000원이고요. 가격도 있어요. 그리고 두께가 있으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선 전혀 도서관에 비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지역 도서관이 꼭 이렇게 학술 서적들은 좀 드물게. 그래서 있죠. 검색을 해봤더니 국회 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사소한 일로 국회 도서관을 출입할 수는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실제로 또 너무 다 알고 들으면 재미없으시니까. 예. 네. 그 이제 사실 이 겨우 6부작. 예. 1부에 1시간씩이잖아요. 그렇죠. 예. 6부작으로 이 대한민국 정당사를 다 다룬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말이 안 되죠. 네네. 그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스토리 위주로 맥락 위주로 전달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저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얘기다 보면 또 약간 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아무리 그 참고 서적을 봤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교수님 잘못 아니니까. 예. 6부작 방송의 대략의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론 과정입니다. 네. 그 해방 이후 또 해방 전부터 그렇죠? 한국 정당들이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또 어떤 정당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는가, 뭐 이런 이야기, 전체적인 개요, 인트로덕션을 이번 시간에 가져갈 것이고요. 2부는 이제 해방 직후의 혼란기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파란만장함이 밀려오는데요. 일제가 패망하고 네.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간판을 건 정당이 5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2달이 지나니까 100개가 넘었어요. 그분들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탄압에 억눌려진 지하실에 숨어 계시다가 골방에 계시다가 나오셨겠죠. 뭐 그런 그 와중에 어떤 정당들이 서로 이제 합종 연행을 하고 네. 두각을 나타내는 위치에 올라갔는가. 네. 그걸 그려봐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그렇게 정당들이 혼란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재헌의회가 소집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분화되고 두 개의 정당으로 모입니다. 네, 네.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했던 정당이 바로 이승만이 만들어낸 자유당이죠. 자유당이요? 예. 그 유명한 자유당. 여러분들 그 자유당이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이 자유당부터 만들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 만드는 과정도 참 파란만장하죠. 그 자유당. 그리고 자유당의 끝도 참 파란만장합니다. 한순간에 한 방에 훅 갔죠. 바로 해산으로. 예, 그냥 뭐 범죄적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럼 뭐 우리가 요즘 성격에 뭐 대명사입니까? 부정선거의 대명사가 자유당이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사회에서도 흔히 뭐 이렇게 좀 아저씨들은 예. 그 뭐 좀 이상한 행동하면 욕하잖아요. 지금이 자유당 때인 줄 아냐 뭐 이런 거. 그런 말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되고 4부에서는 자유당 시대를 넘어서 박정희의 공화당 이야기. 예. 박정희의 공화당부터 뭔가 좀 비감함이 그렇죠. 좀. 암담한 시대죠. 하지만 공화당은 나름대로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화당이 사실 이제 공화당이 나중에 이제 뭐 민정당이 되고 뭐 신한국당이 되고 오늘날 일단 반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예, 반감을 갖고 계시는데 네. 공화당 스스로가 우리나라 정당사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쌓은 것도 몇 개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열린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좀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민주당의 역사요?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죠. 네네. 근데 그 민주당 뭐 보통 이제 민주당 하면 보통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 계열의 정당을 다 민주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야권. 예. 근데 혹시 그 민주당의 가장 최초의 원류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 한민당? 그렇죠. 예. 그 한민당 이름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결성된 정당이 한민당이에요. 그렇죠. 최초의 정당입니다. 해방 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한민당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역사를 이어받아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최초의 한민당은 그렇게 가치가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든. 여기서 또 논란거리를 또 던지시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뭐. 한민당은 그렇게 뭐 민주주의를 지상 최고의 과제로 추구하고 막 이런 정당은 아니었어요. 네. 그것도 저 자세히 또 들어보고서 또 서로 논란거리가 또 될 게 오고 가겠네요. 그러던 정도,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 지주들과 인텔리들이 모인 부르주아 정당이었죠. 자유주의적, 아무리 잘 봐줘봐야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정당이었고. 근데 그런 정당이 어떤 과정을 겪다가 이제 독재와 맞서 싸우는 민주화 투쟁에 선봉에 서게 됐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모태가 부르주아를 기반으로 한 그런 지주정당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그 해방 직후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역사의 반동,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한민당도. 뭐 그거야 기본적으로 정당하면은 제 머릿속에 딱 드는 게 이합집산 딱 이런 단어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6부 가장 이제 암담하고 슬픈 스토리.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사. 이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런 게 있긴 하냐? 없다 그런 거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찌 보면 가장 또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항상 그 주류가 아닌 상태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면면이 이어나오셨다는 분들을 그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 싶거든요. 근데 진보 정당의 역사가 그 예전부터 그럼 있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계속 있었던 거죠. 뭐 군데군데 이제 끊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뭐 오늘날의 현실의 진보 정당이 몇 프로다 봤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하도 변두리 얘기라서 예 그렇게 해서 6부작 그 한국 정당사 물뚝심송의 정당사 시리즈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과연 어떤 내용이 될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급하게 만든 시리즈라고 해서 뭐 그냥 뭐 대충 때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뚝님의 내공을 믿죠. 원고 쓰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쓰느라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방 전부터 네네. 아주 까마득한 과거로 사실 뭐 고조선이나 뭐 삼국시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정당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정당하면 조선시대 노소론을 또 뺄 수가 없는데 그건 당파, 정당 네. 좀 약간 다르죠. 그렇죠. 예. 조선시대 노론 서론이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한 20부작 시리즈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해보죠. 네네. 예. 자 오늘은 그 1900년대 초반 즉 그 일제가 그 한일 병탄 네. 그런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그렇죠. 바로 예. 직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사를 전공하시는 분들, 정당사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네. 분들은 절대 여기서 시작하지를 못해요. 그러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주목을 받을 만한 집단은 신한청년당이라는 조직이거든요. 오, 근데 항일 독립운동 단체. 독립운동 단체죠. 예, 예. 근데 이게 당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당이 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없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정당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신한청년당을 최초의 정당이라고 부르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조금 정당. 예. 근데 저는 그냥 넣습니다. 그 이름이 당이잖아. 당인데 뭐 어때? 여기서 정통파에서 벗어나셨다는 것을 크게 인증을 하셨어요. 예, 뭐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예. 신한청년당은 이제 1918년에 상해에서 결성이 되는데 그때 6명, 창당 발기인이 6명이었어요. 네. 일단 당수가 여운형이었고. 아, 정말. 뭐 그러니까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죠. 네, 뭐. 쟁쟁. 예. 그 인물들로만 봐서도 한국사에 그럼요. 아주 굵직굵직하신 분들인데. 장덕수, 한진교, 선우혁, 김철, 조동호 이렇게 6명이고 나중에 김구, 이광수, 신규식, 서병호 등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독립운동의 주류 멤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광수가 조금 의외이긴 하지만 그 질문은 조금 있다가. 당시에 이광수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죠. 네네. 나중에 예. 이제 뭐 변절을 하게 되는데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3.1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민족대표 33인으로 돼 있죠. 네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예. 가르치는데 사실은 신한청년당이 3.1운동을 배후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도 예.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요즘 저도 책을 모르겠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 민족대표 33인은 사실 그냥 그거를 선언할 때 참여한 사람들이고 네네. 신한청년당이 3.1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네. 1918년 12월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단체가 바로 신한청년당입니다. 1919년 1월 달에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한 단체가 신한청년당이고요. 그리고 일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게 신한청년당입니다. 이것이 그 3.1운동의 그 모태가 바로 됐다는, 전신이죠. 예, 바로 전신이 됐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에 결성되고 신한청년당이 뒤에서 도와주고 해서 네. 3.1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3.1운동은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네. 3.1운동을 어떻게 시작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신한청년당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련의 흐름이 있는 네. 그 흐름의 정점을 찍은 게 3.1운동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역사를 배울 때는 이거를 빼고 배웠는지 참 의외네. 그런 것 의문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3.1운동을 했다. 누가 한 건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저희 뭐 손병희 등 33인 예. 사실 그분들은 선언문을 읽은 거 정도. 그렇죠. 파고다 공원에서 손병희 씨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갑자기 도망간 손병희 가서 떠오르는데 예 그렇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마자 1919년 4월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잖아요. 네네. 한 달입니다. 한 달. 예.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신한청년당이죠. 네. 그 멤버들이 그대로 다 임시정부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한두 해 더 지나서 22년도 12월 달에 임시정부와 신한청년당이 양립하는 건 좀 보기 이상하다 해서 자진해산을 하게 되죠. 여기서 조금 자진해산하는 경우가 거의 사실 드물잖아요. 이게 그때도 약간 대립이 있었는데 네. 임시정부 쪽에서 네. 자진해산을 권고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찬반 논란 끝에 그 자진해산하는 게 맞다. 네. 자진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신한청년당이 당 기관지도 있었어요. 구색을 다 갖췄는데요. 제목이 신한청년이라는 잡지인 거죠. 매달 뭐 이렇게 발간이 되는 건데 주필이 바로 이제 춘원 이광수. 여기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때 당시에 저도 얼핏 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광수는 거의 그 청년들에게는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 천재적 문인이었죠. 그렇죠. 예. 뭐 문장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인기 네임드. 네. 슈퍼 네임드. 지금으로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춘원 이광수의 문화적인 파급력은 저희 한 90년대 서태지 정도 그렇게 음악으로 될까요? 보자면 그럴 수 있고요. 뭐 작가로 보자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별로 없어서 젊고 유명한 작가가 없어서. 아, 이분이 주필이셨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광수 씨가. 그분이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친일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네. 공은 공이고 나중에 변절된 다음에 변절이고 네. 그렇게 객관적으로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변절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변절을 해? 이광수, 모윤숙 뭐 이렇게 보통 그렇죠. 저희가 예. 변절한 그 문인으로 막 머릿속에 딱 깊이 인식이 돼가지고 사실 그런 분들의 이름을 이런 명단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게 좀 저 같은 경우도 좀 놀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놀라지 마시고. 사람이 원래 그렇죠. 이제 평생을 일관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네, 맞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변절한 사람이라도 변절하기 전까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네, 네.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로 미뤄볼 때 신한청년당은 초창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초창기에 주도했던 쟁쟁한 인물들이 다 모여있던 집단이었어요. 네, 네. 그 자체로 굉장히 좀 유명세가 있는 그런 거고 그 신한청년당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사회 각계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 어느 하나 이렇게 소홀한 사람이 없었던. 네. 제가 공이 크죠, 공이. 그 신한청년단을 그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들의 그 당 강령이 그때 당시에 대한독립, 멋지죠. 예, 네. 사회 개량, 네. 그리고 또 세계 대동도 있어요. 네. 대단히 멋진 그 캐치플레이스. 글로벌한 캐치플레이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하부 조직을 봤더니 그 재무부, 교재부, 토론부, 체육부, 출판부, 서무부 이런 식으로 분화까지 돼 있더라고요. 뭐 약식이지만 국가의 구조를 다 갖추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세계 대동이니까 뭐 교재부 이런 건 그런데 토론부하고 체육부를 갖췄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항으로 좀 와닿더라고요. 뭐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한 신체가 필요하다. 저도 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신한청년단에 체육부를 넣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염두에 둔 거죠. 결국 이제 군사적인 항쟁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무장 투쟁을 했었으니까 체력도 필요한 거죠. 체력 필요하고 군사 교육도 필요하고 뒤에 보면 이제 다른 단체에서 군사 교육을 하는 군사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신한청년당은 이름만 정당이고 정당은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아직 정당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정통성을 따질 때 그 민주공화국의 요소가 임시정부에도 있었는가? 이걸 따져보면은 거기 분명히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 처벌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의회와 유사한 조직도 있었어요. 그 정당 조직의 흔적을 찾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한청년당을 그냥 자진해산시키지 말고 어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병립해 서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회의 구성으로 이어져 갔으면 그러게요. 체계도 오히려 갖추고 있었는데. 좀 더 이제 삼권 분립 면에서 더 국가다운 그런 면모가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당시 이제 임시정부는 그러니까 당시의 현재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간주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회의 필요성이 약간 뒤로 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30년대에 들어가서 임시정부 산하에 실제로 정당이 생깁니다. 임시정부 산하에서 임시정부 계열에서 또 정당도 만들어요. 그 당 이름이 바로 한국 독립당입니다. 이름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게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맨날 도망 다니고 뭐 돈 모자라서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니까 당도 막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다가 해산했다가 다시 재건했다가 막 이런 과정을 거치죠. 한국 독립당 흔히 말하는 한독당 역시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940년에 해방되기 5년 전이죠. 그때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한독당이 다시 재편되죠. 그러니까 저도 요기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쵸. 30년대 됐다는 이미 사실은 결정됐다. 이미.
막 또 딴 사람이 또 했다가 막 다시 했다가 결국은 김구 선생이 이걸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의 귀가와 더불어 김구 선생의 그 귀국과 더불어 한국 독립당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도 별다르게 그 뚜렷한 활동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한국 독립당이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반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헌의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물론 한국 독립당 소속이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이 한 명 의석이 있었는데 독립당 주류가 아니었고 그 의회 자체, 재헌의회 구성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독립당은 활동이 상당히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독립당은 그 이후로 계속 별로 힘을 못 쓰다가 김구 선생의 암살과 함께 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좀 아쉬운 일이죠. 그러게요. 예. 그러다 이제 뭐 임시정 그 당시에 그 해방되기 전까지는 임시정부의 여당이 한독당이었던 거죠. 네. 예, 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그 뒤에도 한국 독립당이 워낙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멋있잖아요. 몇 명이 더 해요 이걸. 67년에 최종적으로 그 한국 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강제로 해산되게 되는데 그 직전에 한국 독립당 당 소속으로 원내에 진출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 그분이시죠? 65년도에. 저는 이게 솔직히 좀 약간 창피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 선생의 한국 독립당이 60년대에 들어와서 박정희 시대에 들어와서 겨우 그 김두한이라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한국 독립당의 이름을 썼다는 거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분이 해산될 때 근데 가지신 죄명은 되게 멋있는 죄명이셨잖아요. 내란죄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그때는 뭐 그냥 박정희 시대는 기분 나쁘면 막 이런 거 내란죄 걸어서 막 해산시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방 전까지 아주 애초에 있었던 신한청년당 그리고 김구의 한국 독립당 이야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다른 계열로 정당까지는 아니지만 정당의 역할 비슷하게 했던 단체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이승만. 드디어 나오는군요.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그래요 좀. 앞으로 계속 제가 감정적으로 하자면 비난을 막 하고 싶은데 그 비난을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건립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국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미국식으로 하면 이제 파운딩 파더인데 너무 심하게 욕할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 계속 그래요. 그냥 좀 그래요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아마 저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다 보면 진짜 그러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저는 여담이지만 그 제1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승만 역할을 그 최불암 씨가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그랬었나요? 네,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전원일기를 통해서 아주 좋은 그 국민 아버지 인상과 이승만 이미지를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그 국부라는 이미지를 덧붙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 연예계의 왕고참 그 최불암 선생도 좀 그래요. 다들 좀 그래. 예, 좋습니다. 이승만 세력의 최초의 어떤 그 집단적 세력을 형성한 게 1909년에 이제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정당은 아니지만 대한인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에 설립된 게 아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돼요. 그때 이제 주도한 사람이 박용만, 이승만, 안창호 등이죠. 뭐 하와이에도 있고 만주에도 있고 시베리아에도 있고 그런 지부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정말 글로벌한 단체였는데. 상당히 좀 자세는 잘 나왔죠. 네. 글로벌한 단체예요. 자세가 나와 뭐 이런 건데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는 가장 다국적인 지부를 보유한. 그 향후에 박용만이 하와이에 자리를 잡게 되고 하와이에 이승만을 초대를 해요. 같이 하자. 박용만하고 이승만은 사실 그 미국으로 건너기 전에 국내에서 그 감옥 동기였습니다. 감옥 동기. 예, 감옥에서 만난 사이. 얼마나 끈끈한 동지였나요? 그 사이가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박용만은 기본적으로 저겁니다. 무장 독립 투쟁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많이 벌입니다. 뭐 중국에도 막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일제 총독부와 결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아, 사업을 하게 돼서 돈 문제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의열단 단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박용만에 대해서 아직 국내에서도 이렇게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양쪽 얘기가 다 있어요. 저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 같아요.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 박용만 씨가 네. 하와이에서 그 국민의 세력을 조직하고 확장시키는 데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와이에다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군대 조직을 만들어요. 무력 투쟁을 하기 위해서. 무력 투쟁을 하기 위해서. 하와이까지 일본에 쫓아오진 못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하와이 그 어떤 그 관공서의 허락을 받고 조선인 자치를 위한 자치경찰 같은 형식으로 무장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젊은이들은 이제 훈련까지 시켜서 병력을 확보하게 되죠. 그 정규적 훈련을 마친 병력이 13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작다면 작고 좀 대단한 거죠, 사실.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 그러니까 사병도 아니고 그 국민회 소속이 사실 그 미국이나 하와이 쪽으로 그 최초에 넘어갔던 이민자들 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였거든요. 그 제가 전에 그 잠시 일을 쉴 때 또 사담인데 그 태교를 위해서 아리랑을 읽은 적이 있어요. 조정래. 아리랑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아리랑을 읽을 때 사실 태교를 위해서 읽은 책인데 화가 나서 이건 태교고 뭐고 거기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하와이의 그 정말 일제시대 때 끌려간 징용 노동자들 정말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발을 묶었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네, 장인환 전명환 열사 그 구명운동을 위해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주잖아요. 이승만에게 이걸 가서 잘 변호를 하고 우리 한국에 우리들의 일본의 실태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변호를 이승만이 미국에 넘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상당히 큰 돈을 요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변호비로 하지도 않고 이분들의 그 열화 같은 그런 것도 전혀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래서 돌아온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저희가 국부라고 생각하나만 화가 나가지고 태교고 뭐고 실패했던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그 아리랑에 기술된 내용, 그 조정래 작가가 기술한 내용은 그 다분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반론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논조로 묘사가 된 건 사실인데 이승만이 그런 의혹거리는 굉장히 많이 절러놨어요. 소설이라는 걸 또 감안을 또 그렇죠. 해야 되겠죠. 소설이고 픽션이라는 걸 감안을 하되 분명히 근거는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로 함부로 단정하지 말자. 아직 우리는 자세한 걸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 일제시대만 해도 남아있는 기록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입증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입증되고 그러면 막 또 현재까지 이승만의 유족들도 있고 뭐 명예훼손 뭐 이런 소송도 막 벌어지고 좀 더 지나야 그 어떤 역사학적으로 더 규명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간 좀 그래요. 이승만은 그래요. 좀 애매하게 말을 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언급을. 그때 이제 박용만이 이승만을 이제 하와이로 초빙을 해서 하와이에 이승만이 오는데 거기서 또 박용만과 이승만 사이에 대립이 벌어집니다. 박용만은 또 오해를 받게 돼서 또 죽게 되고 그 이승만이 이제 일단 박용만을 제거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안창호 선생과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대립을 해요.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임시정부에서도 그랬죠. 뭐 하와이 국민회에서도 그랬지. 미국에서도 그랬지. 해방 이후에도 그랬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는 성격이 아닌가. 좀 그렇네요. 정말. 좀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안창호도 물러난 다음에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승만은 그 국민회를 장악하게 되죠. 자신의 조직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이승만의 어떤 권력지향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단서들이 많은데 아직 확정된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함부로 말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승만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자신에게 독점적인 권력을 주지 않는 조직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단히 그 권력지향적인 그렇죠. 인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느 조직이든 들어가서 자신이 독점적인 권력을 잡아야 마음이 편한. 정적을 제거하고. 라이벌이 있으면 안 되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성격으로 보인다. 해방 전까지 행적만 봐도. 지금 2016년에 어떤 분하고 많이 좀 겹치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걸까요? 앞으로 계속 겹칠 거예요. 그게 한두 개 겹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저는 누구라고 절대로 언급 안 했습니다.
그 국민회, 이승만의 국민회는 사실 이승만이 해방 이후에 정권을 수립하고 대통령에 취임하고 그 이후에도 해산되지 않아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승만이 정권을 잃고 실각하게 되고 망명가고 그랬을 때 이제 급격하게 세력이 약화되죠. 그 이후에 단체가 해산된 게 아니라 일종의 그 교민단체 비슷하게 네. 지금도 명맥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와이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그 굉장히 그 이승만의 입장에서 미화된 역사를 보여주게 되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많은 분들의 그 평을 들어보면 이건 미화의 수준이 아니라 왜곡에 가깝다. 너무 거짓말이 심하다. 하지만 뭐 그쪽에서는 이승만이 그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지역이니까 뭐 그걸 어쩔 수 없겠죠. 예. 역시 이 국민회, 이승만의 국민회 조직도 정당 정치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승만이 해방 직후에 국내 정치, 국내 정당사에 끼쳤던 영향을 봤을 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성결 과제로 한 번씩 꼭 검토를 해보면은 이승만의 행동을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 라는 점에서 한번 언급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부터 벌써 정적을 치고 그렇죠. 그 딱 파벌을 만들어서 본인의 그 권력 지향적인 예. 그런 성향들이 드러났다는 거에서는 아주 그리고 심지어 처음 한 예. 정보예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네. 한두 번 성공하더라도 금방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자신도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승만은 다 성공을 해요. 다 이겨 싸움에서. 그래서 역시 정치는 운빨이라는 말이. 운빨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특화됐어 이 사람이. 근데 결국 그러면 뭐합니까? 나중에 한 방에 훅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한반도에 해방이 다가오죠. 이 해방이 해방이 뭐 누구 덕분에 됐는가 뭐 이런 논란은 여기서 안 하기로 하죠. 네. 뭐 복잡한 얘기니까 잘 알지도 못해요 사실. 예, 뭐 그냥 어차피 그래봐야 자기가 좋아하는 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해방의 물결이 다가오고 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즉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고 48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재헌의회가 수립됩니다. 이 재헌의회가 제가 아는 재헌의회랑은 좀 다른 거죠, 또. 어떤 재헌이에요? 저는 그 80년대. CA 출신이구나. 이런. 아니요, 저도 이제 소문만 무성히 들었는데 그 재헌의회에 관해서 그 선배들한테 많은 일화를 듣잖아요, 물뚱님. 근데 제가 들었던 제일 웃겼던 일이 그 80년대 그 막 재헌의회 소집하자 그랬더니 어떤 그 어르신이 그 다 늙은 사람을 왜 불러내려고 그래? 그러셨다는 그 40년대 사람들 왜 불러? 막. 그래서 웃지 못할 일화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 홍승아 씨의 학번이 딱 그 또래입니다. 재헌의회 주파 맞는 것 같아요. 48년도. 48년도. 어유. 어르신. 그래서 저는 이때 재헌의회가 또 나왔다는 것도, 그러니까 제 세대는 그 80년대 재헌의회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 특히 CA라고 불리는 그게 너무 강해서 이 시대에 재헌의회 나왔다는 이름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게 아니고, 이거 진짜 재헌의회예요, 진짜. 네, 헌법을 만들자. 48년 최초의 의회.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뭐 정당들이 난립하고 뭐 이합지산이 굉장히 하루 자고 일어나면 몇 개씩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몇 개씩 생기고 막 이러던 시대였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최초의 그 정당인지 아닌지 모를 때 일종의 연합체 성격의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는 단체가 생기는데 이걸 그때 당시에 줄여서 독촉이라고 불렀어요. 촉성이란 말이 저는 더 웃겨요. 네, 촉성하다, 촉구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독촉은 약자도 되게 웃기잖아요. 뭘 자꾸 빨리 하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것 같은. 근데 이 독촉이 그 대한민국 초대 의회에 다수당의 위치를 갖게 됩니다. 정말 몰랐던 일인데. 예, 그러니까 독촉이라는 말이 그 해방 이후 근대사를 많이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을 그냥 대충 보신 분들은 이 독촉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실 거예요. 네, 대충 본 척. 그리고 2대 총선까지도 세력이 좀 남아있지만 많이 약화됐고 결국은 이 독촉이 나중에 이승만에 의해서 이승만의 권력 의지에 따라서 자유당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그 정당사고 뭐고 뭐 대한민국 근대사고 뭐 모든 역사가 일거에 중단되는 진짜 한국사 최악의 사건. 한국전쟁이 겪게 되는 거죠. 한국전쟁 와중에도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죠. 진짜 우리는 생각해보면 야 우리 근대사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순환의 연속인가 싶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저희 그 정당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한 60년대 후에 우리 후세들도
라디오 디지털